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짚을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됐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사진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 개개인에 대해서 뭐 여기서 다시 짚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좀 짚을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인사검증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당 지도부의 대처 문제, 이 두 가지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당 지도부의 대처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는 뭐 제가 보기엔 민주당 지도부가 좀 세련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여당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을 아무래도 좀 보호하고 가능하면 임명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뭐 어느 여당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 예컨대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민보협 그 지도부하고 임원 그 회장이나 대표들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보좌진 어떤 이 직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갑질 근절과 관련돼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하면서 그쪽 여론을 이렇게 좀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 의원들하고 그 지도부 일부에서 그 메신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여론이 확 더 나빠진 거고, 그것이 2차 가해, 그다음에 보좌진들의 여론이 더 나빠지고 추가 폭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건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이례적이라고 봤던 게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처리하고 근데 그 강선우 후보자는 그냥 간다고 했을 때 딱 그 시점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왜 다르냐 했을 때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가장 큰 고려 요소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이 발언 자체가 되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까지 대통령의 강행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임명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대통령도 이 정도면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지도부는 그렇게 가시죠. 그리고 또 동료 의원이고 하니까 더 그런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오신환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 지도부의 대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잘못된 사례들에 대한 경험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 이전 정부도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깐 내려놓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상으로는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후보자가 사퇴할 때 그때 결단을 내렸으면 지금같이 데미지가 더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최후의 마지막에 자진 사퇴의 모양을 빌긴 했지만 어쨌든 사퇴한 것은 바람직한 그렇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새 정부로서 이제 출범하는데 굉장히 몸을 좀 가볍게 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제도적인 보완들이나 아니면은 또 당정 관계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거의 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비판이나 일정 정도의 정부와 또 국회의 역할 속에서 여당으로서 해야 될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때 오히려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 강선우 후보자 같은 약간 실기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놓고 보면 여론 반응성. 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평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끝까지 버티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점 또 그 민주당의 대응과 관련돼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그 다수 의석을 갖고 여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저번에도 그 말씀을 지적하셨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논란이 되는 보좌진들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보좌진들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방식이 더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저 무조건 채택 안 하면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아니했다. 그래서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예를 들면 입장 바뀌어서
우리가 야당 됐을 때 여당이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증인 참고인 채택이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논란이 되는 도덕성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정책 논란이 이제 정책 검증이 안 됐다고 자꾸 불평을 하는데, 그건 뭐 야당이 정치 공세 차원에서 한 건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그 어떤 부처별로 정책적 이슈를 쟁점화했느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가부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인구가족부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그 윤석열 정부 때 여성 정책의 후퇴, 그럼 앞으로 이 OECD 수준에 맞는 남녀 그 젠더 그 평등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강하게 이슈화하고 후보자도 그런 문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책 이슈도 제대로 부각을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청문회가 그 도덕성 검증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검증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사례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째, 그 이진숙 후보자의 핵심 문제는 논문 표절이었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 사퇴했던 강준호 국민통합비서관 문제는 저서에서 네. 책에서 비롯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논문 표절과 그러니까 저서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이었지 기초라고 봐야 되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놓쳤다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이른바 그 세평 보통 세평 조사하잖아요. 평판조회 하죠. 그럼 여기서 사실은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인사검증에서도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희는 관례적으로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기밀성을 요하고 인사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이 이게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그것을 해나가고 있고 그것을 인사권자에게 비밀리에 보고하는 그런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약에 작동되어진다면 당연히 걸러졌겠죠. 굉장히 다수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소위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대로 특정의 계파 아니면 뭐 성남 경기 라인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사를 추천받고 또 거기서 검증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를 그렇게 꼭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알려졌을 때 그 당사자에게 대한 어떤 예, 그렇죠. 뭐 불편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그것을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성 있게 다수의 풀들을 놓고 그것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네. 가지는 또 여전히 인사검증 문제와 더불어서 저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또 대두됐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이 어차피 그것을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회이거든요. 국회가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이런 문제를 다 맞아요. 예, 시작하고 문제 제기하고 결국에는 낙마까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언론이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이 언론이 하고 있는 이 기능들을 국회가 좀 어떻게 흡수해서 인사청문회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돼야만 이게 정말 실질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무한반복되면 정말로 정말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는 이러저런 이유를 대고 있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초기 단계에 그 검증 시스템 자체가 거의 부재하다시피 해서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본적인 조사들은 안 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강선우 의원 평판조회는 시스템이 없으면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예를 들면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 본인의 이제 SNS하고 책이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최근의 거예요. 아니 그 포털에 이름 검색하면은 저서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 개인의 그 SNS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공인되는 사람들이 SNS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만 넣어보면 금방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 통상적인 사회적인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느냐 네. 이런 경우 했으면 되는데 그런 걸 너무 안 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방법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네, 네. AI에 후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보자의 항상 그러니까 설화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설화하면 혹시 A 후보자가 뭐 저서나 강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좀 찾아줘. 그러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죠. 예, 예. 나오잖아요, 예, 그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더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의존해서 이 인사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매뉴얼화되어 있는 제도나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다 걸러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의 발언이나 저서나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이러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고 그걸 누군가가 어떤 기관에서 해야 되는지가 시스템으로 우리가 정리가 돼 있으면 그걸 하죠. 근데 그냥 사람이 하다 보니까 추천을 누군가한테 인지도 있고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서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서 인사권자에게 그걸 추천하는 과정에서 다 놓쳐버린 거죠. 제가 봐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백악관에 이제 그런 그 전담 팀이 있고 네. 그 산하에 연계돼서 더 협조를 받는 게 우리식으로 하면 국세청, 뭐 법무부, 심지어 FBI까지 도움돼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FBI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예를 들면 그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제임스 후보자의 고등학교까지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무슨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약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생활 기록부도 다 보나요? 생활 기록부까지 그건 개인 자료니까 아닌데 평판 조회를 합니다. 평판 조회를 그 친구들이나 동문들 그때 담임도 좀 알아보고.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학폭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폭이 있었냐 없었냐 예. 그런 것만 갖고도 미국에서는 낙마돼요. 그러니까 마약을 했을 때 뭐 수준이 그냥 일반 보통 수준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마약을 거래 판매했거나 학교 다니면서 이런 경우는 중대범죄죠. 드러나진 않았지만 청소년 때 잠시 했다 하더라도 그냥 잠시 한 번 정도 일회성으로 한 것 갖고는 뭐 낙마되진 않는데 해봤더니 얘가 그거를 마약을 그 마리아나나 마약 같은 경우를 거래 판매한 것까지 했다면 아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평판조회까지 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인사 문제하고 걸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 그 민주당 당권 경쟁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박찬대 후보가 강선호 후보가 사퇴 선언하기 17분 전에 사퇴를 그러니까 사실상 요구하는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이걸 가지고 좀 해석이 구구합니다. 박찬대 후보가 대통령실을 뭔가 교감하여 한 얘기냐 아니냐.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글쎄요. 뭐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영역이라. 예. 근데 조금 뭔가 느낌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예, 그렇지 않으면 기류를 좀 감지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보면 대략 그 1시간 전에 이미 강선우 의원이 그 후보자가 그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그리고 이후에 그 박찬대 후보가 올리고 난 다음에 17분 만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박찬대 후보의 그 어떤 SNS 글은 별 영향을 준 건 아니에요, 사실상. 흐름상. 그렇죠, 그렇죠. 예. 매뉴얼대로 간 거예요. 이미 안에서 흐름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박찬대 후보의 그게 끼어 들어온 건데 근데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박찬대 후보가 이번만 그랬냐 이미 그 앞서도 네, 맞아요. 예, 국민 약간 눈높이 완곡했을 뿐이지. 예. 예. 제가 여기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당 의원이 인사권자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완곡하게 부정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아마 저희 방송에서 뭐 예, 그런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여당 측 인사가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 그 사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민적 여론이 한 80% 이상 들끓을 때 뭐 그 범죄 혐의가 너무 몰랐던 범죄 혐의가 드러나거나 뭐 무슨 성범죄 정도가 드러났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는 완곡하게 뭐 여러 가지 그 국민적 논란이 있는데 잘 그런 국민적 여론을 듣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숙고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부정적인 뜻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박찬대 후보가 이미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사실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지금 언론이 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들까지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2시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사퇴해야 된다라고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일단 그 부인을 네, 했어요. 부인은 했지만 어쨌든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한 거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2시 30분에 와서 지금 강선 후보가 사퇴의 뜻을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30분 만에 이제 달려가서 만나서 그리고 지금 3시 30분 1시간 뒤에 박찬대 후보가 지금 당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17분 후인 3시 47분에 강선 후보자가 사퇴의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그 속에서 이제 지금 민주당의 당권 주자인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했던 그 행동이 과연 명심 마케팅 쪽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렇죠. 하나의 핵심 키워드인데 저는 이것이 끝까지 뭐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충청과 영남에서 2번에 걸쳐서 정청래 후보가 상당한 표차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저는 이것이 일정 정도는 그 전당대회에서의 논란을 좀 부추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끝까지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별 변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거라고. 예,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강선우 후보자가 외부적으로는 이제 부적격으로 해서 이제 자진 하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동료거든요. 그러니까 동료원의 어떤 정치적 희생을 발판 삼아서 이걸 전당대 그 어떤 그 논란거리로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게 도움도 안 될 거로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 사안은 이미 지나간 사안입니다. 이 지나간 사안이 그리고 그 큰 변수도 아니고 이것 자체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당에 그리고 그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이 안 돼요. 자칫하면 대통령이 당무개입 논란만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전당대회에 특정 후보에서 그 지원을 하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그래서 저는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건 좋은 게 아니고 네. 이것을 너무 확대해서 반대쪽에서는 비판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지나간 사안이고 빨리 정리해야 될 사안이지 전당대회에서 더 이상 이걸로 갖고 뭐 이렇다 저렇다 내가 명심에 더 가깝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하면 할수록 당과 대통령을 다 그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당권 경쟁 구도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보신다면 어떤 요소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미 제가 보기엔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표는 다 정해져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표는 다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거에서 그 변수가 더 이상 왜냐하면 정청래 박찬대 후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정청래 의원은 뭐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은 최근 한 1, 2년 그 원내대표하고 또 그 이 당대표 그 대행까지 하면서 어쨌든 중심에 계속 서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부차적인 변수가 들어온다고 당원들의 판단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표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 표가 충청권하고 지금까지 그 영남권의 표는 전체를 보면 대략 그 대의원이나 여론조사까지 하면 2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80%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미 어느 정도는 표심이 정해져 있는 후보들 그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가 뭐 드러나 봐야죠.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층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어쨌든 수해복구로 인해서 잠깐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선 룰을 민주당이 바꿨습니다. 지금 예, 당일날 지금 빅샷 경선으로 지금 모두가 다 한꺼번에 참여하는 네.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걸 박찬대 후보가 줄기차게 좀 주장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불리가 분명히 저는 좀 작동할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저는 뒤집으려고 하는 박찬대 후보의 메시지가 굉장히 좀 과격해지고 좀 강렬해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그런 추세를 좀 갖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호남의 민심이 여전히 민주당의 민심을 좌우할 것이다. 그 속에서 저는 뒤집혀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뭐 정청래 후보가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층이 거의 없다. 부동층이 거의 없고 그 제일 표심이 많은 호남과 아직은 전초전에 불과하고 호남과 그 저 수도권의 표가 전체 우리 한 80%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좀 지켜보죠, 뭐. 예. 그러니까 지금 당권 경쟁 구도에 그래서 국힘 얘기도 좀 잠깐 짚고 네네. 넘어갈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이제 신주호 전 부총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문수, 장동혁 그 구조, 그 다음에 조경태, 안철수, 쇄신조 이렇게 나눠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뭐 그렇게 지금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저는 뭐 그 구조라기보다는 퇴행 세력,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퇴행 세력과 끝끝내 과거를 붙들려고 있는 그 과거 세력 때 좀 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 혁신 세력들 간의 이제 프레임으로 짜질 텐데요. 결국에는 그것이 그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찬탄이냐 반탄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저는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탄핵의 강을 넘고 또 과거와 절연하는 지금 혁신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집단지성으로 당원들이 과연 수용하면 저는 뭐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간 그다음에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의원도 있는 하여간 뭐 그 신조 부총장은 주진우 의원도 쇄신조라고 하니까 3명 간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 단일화를 안 하고 결선 투표로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단일화 모색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은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동이나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네. 다만 그것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이 없었던 결선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것이 2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거기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면서 결선 없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으로 만약에 논란이 증폭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당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위 현실 자각을 하면서 우리가 당의 미래들을 고민하는 그런 어떤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될 때 63%의 표를 몰아줬던 당원들이 저는 다시금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뭐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왜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국민의힘에 정당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 지지를 얻어가지고 선거에 승리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게 그 목표 아니겠어요? 네. 아주 뭐 정치학에 나오는 기본 그 설명인데. 자, 그럼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고 정권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하나 수치로 얘기할게요, 그냥.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려면요, 수도권에서 45% 정도를 얻어야 일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수도권에서 65% 이상을 얻어야 일당이 돼요. 왜냐하면 영호남을 양쪽이 그 고착된 구도라고 본다면 19대 국회 때 국민의힘이 일당이 됐어요. 그때 대략 45대 55였어요. 수도권 의석 비율이. 근데 20대 국회에 가서 우리가 일당이 됐어요. 딱 한 석 차이를 됐는데 그때 65대 35였어요. 그리고 21대 국회에 가서는 7대 3대고요. 이제 의석 분포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수도권 의석 분포와. 그리고 지금은 8대가 넘습니다. 우리가 한 82, 3%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 변화는 그럼 포인트는 딱 그런 거예요. 영남당을 벗어나서 수도권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안정적인 40몇 프로를 얻어내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일당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일당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류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 영남에서 오랫동안 그냥 뭐 4선 5선하고 아무런 긴장감 없이 하는 분들이 계속 당의 지도부를 돌려막기 하는 그런 당이 돼서는 저는 우리 당은 고맙죠. 민주당 입장에선. 근데 그 경쟁 자체가 수도권에서 안 되니까 저는 이런 험한 곳에서 그 스윙보터 지역에서 3선 4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고 여기서 소구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 정당, 중도 개혁 정당.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을 가야 되냐? 수도권의 안정적 기반을 갖는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당의 쇄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음. 예, 그걸 못하니까 지금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못하는 게 대로 아니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일부가. 다만 지금 구조적으로 아시다시피 영남 중심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다음에 당선되는데도 큰 문제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당원들을 과거에 민주당이 호남에 로 인해서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너무나 조용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끄럽게 노선 투쟁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당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전당대회가 저는 한동훈 대표가 불출마한 게 좀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좀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서 당내에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 노선 투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결국에는 당원들이 그걸 집단지성으로 만약에 극복해낼 때 저는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속에서 전환길이라고 하는 대표되는 그런 어떤 극우 세력들을 우리가 당에서 잘라낼 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보여졌는데 사실은 지금 안철수, 조경태 두 명의 후보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예. 제가 드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서 한 6, 7% 정도를 이제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이나 한 40%는 거의 영남 같은 데서 당선되는 분들이에요. 강남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그렇죠. 그 강남 3구 지역이나 또는 아주 경기도의 농촌 지역 이런 데 늘 뭐 변함없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하면 60% 이상 받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 이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권에서 계속적으로 들었거든요. 몇 번의 그 선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보수 인사들이 다 퇴출당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원외 인사가 됐고 뭐 원외 인사 오래 하면서 그냥 다 잊혀지거나 정치력을 상실하고 고갈되는 이런 문제가 반복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저는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선을 그리고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하고 어떤 노선을 갔을 때 수도권에서 우리가 최소한 40몇 % 이상 얻을 수 있고 일단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면 답이 나온다고 봐요.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 제가 따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일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소문난 서정욱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인 친윤들이 김문수가 아니라 장동혁을 밀 것이다.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윤의 주류 세력들이 사실은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김문수와 상당한 심리적인 거리감들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후보의 경우는 사실상 친한 세력에서 그렇죠. 월담에서 넘어갔는데 맞아요. 너무나 갑자기 180도 변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호응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친윤의 주류 세력들이 장동혁 후보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가. 근데 그것이 전체 주류가 모두가 다 그것을 동의해서 그런 세력의 힘으로 가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일부 친윤의 중에 일부 충청권에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장동혁 후보와 손을 잡고 뭔가 다시 새로운 어떤 당의 주류 세력으로 득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근데 거예요? 그것이 성공하리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네네. 근데 그럼 만약에 결선으로 올라간다면 장동혁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보세요? 예.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윤상현 의원이에요. 윤상현 의원이 약간 그 풍향기 같은 역할을 좀 하는데 원래 이분이 친윤도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왜 그러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친윤의 대명사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보수 세력을 대변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근데 다시 또 전환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어제 사과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미묘한 뭔가 변화가 있나? 왜냐하면 그런 기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전환길 논란이 자신의 정치 인생에도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론 동향을 좀 알아봤겠죠.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경선 이제 서막 오른 거니까 네. 또 뭐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